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철학체계를 그가 썼던 세 권의 대표 저작, 여기 놓여있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론, 그리고 에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 권의 내용의 연관이 바로 루소의 철학체계입니다. 자, 그 체계 안에서 저 책들을 하나씩 읽으면 그 책의 목적이라든가 의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자크 루소, 한국의 철학계에서는 루소를 전공한 사람도 드물고 아직 루소 학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근대 철학회라든가 정치 철학회 같은 곳에서 가끔 그가 썼던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소개될 정도이죠. 자, 칸트 학회, 헤겔 학회, 하이데거 학회, 그리고 니체 학회처럼 아직 루소에 대한 학파는 한국에 생겨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가진 진가라든가 명성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그런 철학자라 그러면 칸트와 헤겔일 것입니다. 자, 근대를 대표하는 칸트와 헤겔이 가장 존경한 철학자가 누구냐? 바로 루소입니다. 한마디로 루소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들이 가장 존경한 철학자입니다. 자, 칸트는 자신의 방에 루소의 사진을 걸어놓고 흠모했다고 전하며 자신의 모든 학문적 욕구를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루소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규칙적인 생활로 나약한 신체를 지켜왔던 퀘니스베르크의 시계라는 별명을 가졌던 칸트가 일생에 단 한 번 산책 시간을 놓친 것도 바로 루소의 책 에밀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산책 시간을 놓쳤다는 그런 일화가 전합니다. 그런 일화 때문에 루소의 에밀은 훨씬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헤겔은 루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헤겔의 법철학이나 국가철학도 그 이념을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과 그 모델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헤겔은 일반의지, General Will 개념을 보편적 자기의식, 알게마인의 Selbstbewusstsein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있지만 일반의지나 보편적 자기의식은 결국 같은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보편의지로 건립된 국가 속에서 비로소 모든 개인은 진정한 자유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 한마디로 자유와 필연이 국가 안에서 통일된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 의한 자기 지배를 뜻하는 완전한 자유와 자율의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지배하는 상태,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법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 자,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라는 한자어가 결국 자신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뜻이고 자율이라는 한자어가 자신의 법에 따른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본 것이죠. 자, 헤겔은 그러한 자유의 상태를 by sich selbst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영미권에서는 at home with itself 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자기 관계적 존재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법과 나 사이의 관계는 타인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 나와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나의 의지와 법의 의지는 서로 충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 거기서는 법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통일을 이루고 있겠죠. 이런 상태야말로 완전한 자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 의지가 마련한 법의 지배 아래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란 곧 자신과 자신의 관계, 즉 자신에 의한 자신의 지배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이념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종심, 소욕, 분류구의 단계, 즉 나의 뜻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절대적 자유의 단계가 바로 이런 상태일 것입니다. 자, 그런 루소의 정치 사상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이루기도 했고 이후 소유권의 등장이 인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바로 그 근원이라는 그의 분석은 이후에 마르크스의 사상을 지원하는 근본 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루소는 근대와 현대의
막강한 영향력을 주었던 철학자입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루소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다룰 그의 작품은 인간 불평등 규범론입니다. 루소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디종 아카데미의 학술 논문 공모전의 주제, 자, 거기에 출품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습니다.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인가? 라는 공모전의 주제였죠. 물론 그 공모전에서 루소는 입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모전 덕분에 그의 사회정치 철학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 불평등의 근원, 인간은 왜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가? 자, 여러분, 근대 초기에 토마스 홉스는 그 갈등과 투쟁의 원인을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늑대처럼 사납고 탐욕적인 인간의 본성이 서로의 소유물을 탐하고 빼앗는 그런 전쟁의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 상태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벨룸, 옴니움, 콘트라, 옴네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숲속, 들판과 같은 자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법도, 제도도, 국가도 만들어지지 않은 가상의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인공적인 문화적 상태를 만들어내지 않은, 한마디로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 인간들의 단계, 그것을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현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상의 상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롤스식으로 말하면 원초적 입장,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근대 정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입니다. 자, 근대의 정치 철학자들은 국가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없었던 이러한 자연 상태를 한번 상정해보고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국가의 필요성을 도출했던 것입니다. 홉스는 그런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그런 자연 상태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막아줄 군주에게 우리가 가진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고 대신 그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겠다는 상호적인 약속과 계약,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이자 국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다 할 때 그 권리는 바로 처벌권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살아가는 한 이제 나에게 피해를 준 그 누군가는 국가가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자력적인 구제, 한마디로 내가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에서는 자력구제 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국가를 만들고 살아가면 모든 처벌, 복수, 그런 것들은 국가에게 모두 위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국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개인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가 썼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군주 혹은 국가를 성서의 욥기 41장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의 이름을 따서 리바이어던, 한마디로 레비아탄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자, 홉스는 애초에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에 비유했지만 루소는 한 번 더 근원적으로 나아갑니다. 루소는 이와 정반대의 자연 상태를 상상합니다. 루소는 이 책에서 인간의 본성을 아주 사납고 탐욕스러운 늑대가 아니라 아주 온순한 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마치 목초지에 풀 뜯는 양들처럼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필요 이상의 음식과 터전을 주었기 때문에 굳이 다툴 필요 없이도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을 뜯고 있는데 옆에 어떤 양이 와서 또다시 풀을 뜯는다면 나는 그 옆에 들판에 가서 풀을 뜯으면 되지 굳이 그 양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넓고 먹이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왜 이런 비극적인 전쟁 상태로 변화했을까요? 루소는 소유권과 사유재산제의 탄생이 바로 그런 전쟁의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달리 말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양들과 처절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유권이 생겨나면서 이제 내 울타리 너머로 들어오는 양과는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서로에 대한 차별과 또 인정욕구가 생겨나고 소유에 따른 지배와 예속의 그런 굴종적인 관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였으나 소유권의 등장이 바로 만인의 투쟁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루소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상태란 우리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 타인의 보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다. 원시의 인간은 자신의 필요만 느낄 뿐 허영심이 없었다. 어떤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문명사회의 실질적인 창시자가 되었다. 이것이 불평등을 향한 그리고 동시에 악덕을 낳는 첫걸음이었다. 이러한 최초의 선호에서 허영심과 경멸이 생겨났고 수치심과 부러움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효모에서 생긴 효소가 마침내 인간의 행복과 무구의 치명적인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연 친화적으로 생태적으로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문명 이전의 자연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요즘 TV에 나오는 자연인들처럼 문명과 단절하고 살라는 그런 말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매우 즉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뭔가 원시적이고 그리고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의 철학 체계라든가 아니면 논의의 맥락을 조망하지 못하고 그저 그 단어만을 가지고 그 문장만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탓입니다. 이 말은 문명과 소유권이 유발한 전쟁 상태로부터 다시 자연 상태 그 평화로움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전쟁도 종식되는 새로운 평화.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루소는 그 대답을 국가, 즉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의 건설에서 찾습니다. 그러니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곧 자연상태 평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라 라는 뜻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파트를 짓듯이 국가를 짓는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 모든 사람, 만인이 이룬 약속, 즉 헌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곧 국가이며 헌법의 지배가 곧 국가의 지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민들의 뜻이 합의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약속에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저항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적 합의입니다. 그러니 헌법의 지배라는 것은 곧 국민의 자기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즉 우리의 헌법은 곧 국민의 의지이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모든 권력, 헌법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영토 범위도 그래서 헌법이 적용되는 바로 그곳까지입니다. 국가는 곧 헌법이며 헌법은 곧 국민입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헌법 제1조 2항은 바로 1조 1항의 부연 설명입니다. 자,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을 통치하는 한마디로 모든 권력, 법적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이 만들어낸 전쟁 상태로부터 다시 자연의 평화로움으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전쟁을 매개한 새로운 평화의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의 건설에서 바로 그 평화의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작은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하는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간 불평등 기원에서 다음으로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